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행정사 법령 제도 이해에 대해서 강의하게 될 박완신 교수입니다. 오늘 강의의 첫 시간입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행정사 여러분 진심으로 교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잠깐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저에 대한 소개의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무관 서기관 경력을 인정받아 이제 2013년도 제1회로 국가 전문 자격사인 행정사 자격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기로 2014년도 2월 달이죠. 1기로 행정사 기본소양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바로 교대역이죠. 거기에 제가 행정사 사무소를 차렸습니다. 소망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행정사 사무소와 함께 저는 이제 제 사무실 옆에 교육장까지 마련해서 우리 협회 교육장이 마련되기 전까지 한 3년여간 기본 소양교육은 물론 실습교육까지 다 했고, 또 이제 한 7년여간 행정사로서 이제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에서는 법학을 전공했지만 이제 사법고시 공부를 하다가 사무관으로 공직에 들어가서 사무관급 이상 응시 자격을 준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에서 행정학 석사를 받고 단국대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직의 15년 경력과 함께 또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대학의 법정대학의 교수로 가서 또 교수 생활을 하다가 이제 교수 은퇴하고 이제 한참 사이버 대학이 처음에 생겼죠. 사이버 대학의 총장으로 재직하고 임기를 마치고 나오자 2013년도 행정사 법 개정으로 인해서 행정사 제도가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를 하게 됐는데 저는 이 행정사를 하게 된 것이 큰 영광이요, 제 생애에 가장 보람있는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공한 법학, 행정학 학문과 함께 또 공직경력, 법정대학 교수 경력, 이런 경력과 함께 행정사가 마침 저에게는 가장 큰 적합한 업무라는 걸 생각하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첫 시간 행정사 법령 제도 이해에 관한 강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행정사 법령 제도, 특히 이제 컨설팅 분야까지 강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첫 시간 또 둘째 시간, 첫째 시간, 둘째 시간이죠. 2시간 강의를 마치고 나면은 바로 이제 각 분야별로 국가유공자 업무, 또 이제 토지보상 업무, 또 민원행정 업무, 인허가 업무, 출입국 관리 업무, 민원 업무, 민원행정 업무, 또 사실조사 업무, 행정사 해야 될 각 분야별로 아마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시간에 잘 이해를 해 두어야 바로 둘째, 셋째 시간 기본 소양교육 시간에 이해가 바로 잘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첫 시간
이제 헌법부터 민법, 행정법, 행정심판법, 행정사법 다양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할 순서를 보면은 이제 행정사의 정의, 비전과 자세 말씀드리고, 행정사가 알아야 될 주요 법령, 바로 여기에서 이제 행정사가 알아야 될 기본적인 법, 헌법부터 또 행정사 시험 과목에 있는 민법, 행정법, 또 행정심판법, 행정학 등 종합적인 이런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사 제도와 행정사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법 2조 6항에 있는 국민편익 상담이죠. 상담과 관련해서 컨설팅 분야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행정사의 비전과 목표, 소망, 바로 행정사법 제1조에 보면 행정과 관련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행정사의 목적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그런 목적을 두고 그런 비전 하에서 저희들이 행정사 업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마틴 부버는 나와 너라는 저서에서 인간은 서로의 만남 속에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생각하고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또 이제 성공 덕목 4요소, 이것은 하버드대학에서 연구한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 지능, 기술, 자세, 네 가지가 성공 덕목 4요소라고 하는데요. 이 4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세입니다. 자세가 성공의 97%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행정사 교육에 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각 시도 행정사 교육 담당자들과 회의도 여러 차례 갔습니다. 첫 시간에 꼭 자세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걸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세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논어에는 낙지자, 불여, 감지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논어의 호지자, 불여, 낙지자, 이 말이 저는 이제 이걸 인용해서 낙지자, 불여, 감지자로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여러분, 행정사 좋아해서 오셨습니까? 좋아해서 오셨더라도 기뻐하면서 행정사 일을 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그러나 기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함으로 할 때 행정사는 더 크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공직에 은퇴했거나 또 시험에 합격해서 행정사로 자격을 취득했거나 이제 여러분들은 국가전문 자격사입니다. 행정사를 함으로써 은퇴하신 분들은 특히 늙지 않습니다. 제가 일을 해보니까 그래요. 제 경험입니다. 사무엘 운만이라는 사람은 청춘이라는 시에서 인간은 나이가 들어서 늙는 게 아니라 꿈, 열정을 잃으면 늙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행정사에 대한 비전, 꿈을 가지시고 반드시 열정적으로 일하다 보면 늙지도 않고 건강하게 잘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행정사로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행정의 개념이 뭡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이제 처음 사무관, 서기관 시절에 석사학위를 받을 때 퍼블릭 애드미니스트레이션, 이 강의를 처음에 해주셨습니다. 퍼블릭은 공공성을 의미하죠. 애들하는 건 접두사입니다. 미니스트레이션, 미니스터, 미니스트리, 바로 장관, 목자라는 데서 유래했습니다. 거기는 섬긴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장관, 목자, 섬김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장관도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돌봐야 됩니다. 우리 행정사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국민의 행정적 편의를 도모하는 자세로 일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행정사법 1조의 목적입니다.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고 행정사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정사로서 3S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셀프 리더로서의 자기 자신 관리가 중요하죠. 우리 자신의 건강 관리도 중요합니다. 인간관계 관리도 중요합니다. 지식 관리도 중요합니다.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서번트 리더로서의 섬김의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또 슈퍼 리더로서의 협력 자세가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행정사들은 국민과 협력하고 행정사들 간에도 서로 협력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협력하는 자세로서 일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러한 행정사의 성공적인 자세를 얘기하면서 이제 스티븐 버글렛이라고 미국 하버드대학교 심리학자입니다. 성공징후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4A 바이러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공 4A 바이러스. 바로 얼로간스, 교만하지 말아라. 이것은 섬기는 자세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교만하지 마라. 절대로. 교만하면 성공할 수가 없다. 또 얼로니스, 외로움에 젖지 말아라. 행정사를 하다 보면 여러분 좀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저는 행정사에 보니까 상당히 외로울 때가 많아요. 어느 때? 그러나 그때 어떻게 극복합니까? 쉴 틈 없이 공부하면 외로울 시간도 없더라고요. 또 이제 음악을 통해서 즐거운 생활도 갖습니다. 제가 이제 아코디언을 배우고 또 문학을 했기 때문에 시, 수필로 등단했기 때문에 작사하고 또 제가 작사한 곡들이 작곡자들이 작곡을 해서 가곡으로 가요로 풀려나가고 있습니다. 재밌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좋아요.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드벤처 시키, 절대로 파괴적인 모험 이런 걸 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또 애덜터리, 성적 쾌락에 빠지지 말라. 그러면 성공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자세만 갖춰간다면 우리 행정사는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행정사 수가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벌써 39만 2,500여 명 시대가 왔습니다. 작년 말 기준입니다. 이제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렇게 공직자 또 시험 출신자까지 합해서 39만 2,500여 명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 행정사가 이제 국가 전문 자격사 중에 공인중개사 자격으로는 제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사들은 이제 다양하게 또 모였습니다. 정부 각 부처에서 공직에 있다가 퇴직한 분들, 또 시험 봐서 합격해 온 분들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는 서로 협력하고 행정사로서의 다른 자세를 갖고 일을 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보세요. 정부 도표 조직기구를 제가 이렇게 자료에 제시해 놨습니다. 정부의 각 부처, 50개 정부 부처의 일을 행정사들은 해야 됩니다. 각 부처가 되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이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광역시도단체, 지방기초단체까지 이 일을, 행정에 관련된 일을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몇 가지 좀 많은 부서의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도 학교법인, 또 대학법인 설립인허가, 교육에 관한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또 이제 통일법인까지도 저는 했습니다. 외교부, 외교 문제, 기획재정 문제, 법무부에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바로 국적취득 업무, 국방부의 국가유공자와 관련된 업무들이 많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우리의 바로 감독관청입니다. 이에 농축수산부라든가 보건복지부,
요즘에 보건복지부에 또 질병관리청까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생겼습니다. 다 우리 행정사와 관련된 일입니다. 환경부, 저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참석해 왔습니다.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문제, 고용노동부는 물론 노무사들 일이 많습니다만 행정사도 행정에 관한 또 그쪽에 일도 관계할 수가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토지보상 업무죠. 직접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이제 기술행정사, 회사행정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영지도사들의 주로 이제 업무 부서입니다만은 또 이렇게 이런 부서들이 있다. 각 청급 밑에 있지만 각 국세청은 세무사, 관세청은 관세사, 또 조달청, 통계청 다 우리 행정사 돼야 될 일. 물론 여기에 이제 검찰청, 검찰에 있는 사법기관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검사나 또 이렇게 사법부 이제 공무원들의 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쪽에 또 행정적인 일도 많이 있습니다. 병무청, 문화재청, 문화예술관광부 산하의 이런 일도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해요. 저는 저작권 등록까지 많이 해봤습니다. 저작권 문제. 특허청은 별사들이 하죠. 그 이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바로 행정사는 다양한 이런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참 다양한 지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사의 그 업무 수행에서의 기본 업무, 첫째는 법률 연구가 중요하다. 국회 법률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최신 제정되거나 개정된 입법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서도 법령 해석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알아봐야 됩니다. 대법원의 종합법률 정보를 통해서 판례도 알아야 됩니다. 국가 전문자 이상의 행정사는 이런 법적인 문제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처분과 관련된 실제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사 업무 수행의 기본 지침이 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판례, 행정심판, 재결, 인용 사례 등 연구가 선행돼야 합니다. 또 시행규칙, 시행령에는 보면은 세부 지침과 양식 등이 있어서 우리 업무를 할 수 있는 많은 참고자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될 겁니다. 이제 이번에 이제 그 행정사 대한행정사회로 통합을 앞두고 작년 5월 20일 행정사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서 이제 행정사로서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여기에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3명 이상 행정사로 구성된 행정사 법인 설립 이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한행정사회 설립과 함께 반드시 행정사를 하려면 의무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퇴직 공무원 행정사의 퇴직 전 1년 이내에 근무한 행정기관 관련 업무 수임은 불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 실무 교육 외에 행정연수를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이런 규정들이 새로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임시국회 2020년 5월 20일 날 국회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정부에서 이제 6월 9일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 6월 10일 이제 시행되도록 1년 유예기간 거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지금 행정사회, 대한행정사회 이제 통합을 앞두고 지금 설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열심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우는 공직자 출신이건 시험 출신이건 하나가 돼서 통합된 행정사의 모습,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국민들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자격사, 전문 자격사로서 앞으로는 크게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행정사 알아야 될 주요 법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법입니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입니다. 최고의 법입니다. 뭡니까 헌법이라는 게? 이제 국가의 기본 조직과 작용에 관한 최고의 법, 근본법입니다. 바로 우리 헌법 하에서 모든 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헌법의 기본 정신을 알아야 됩니다.
정부 조직법을 알아야 우리가 정부 돌아간 조직 알아야 우리 행정사가 또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 시험 과목에도 1차의 민법, 총칙, 행정법, 행정학 개론, 2차는 민법, 계약법, 또 이제 행정절차법, 사무관리론 이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물론 헌법은 행정사 시험에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국가의 최고 법이기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또 법령이나 이제 시행령, 시행규칙 여러 가지 법도 알아야 된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행정사와 민법. 민법이란 뭡니까? 사법이죠. 민법은 개인의 그 권리에 관한 법입니다. 일반 사법이라고 그러죠. 또 실체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수법은 절차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민법은 일반 사법이라면은 또 상법은 특별사법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특별사법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법인 설립을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특별사법인 상법에는 영리법인에 관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민법에는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이거는 행정관체의 허가를 얻어서 설립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민법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럼 민법, 총칙, 계약분 또 알아야 계약서도 또 쓸 수도 있고 계약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민법상 법률행위란 뭡니까? 법률행위 일정한 법률 효과의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한 개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필요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민법의 법률행위를 알아야 행정법의 행정행위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에는 법률행위 중에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가 있습니다. 행정법상 법률행위는 권력적 단독행위라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단독행위란 무엇입니까? 행위자 단독 의사표시로 성립되는 하나의 법률행위입니다. 특히 우리 행정사는 이제 재단법인 설립 문제 이런 것은 하나의 단독행위로서 우리가 또 많이 하게 됩니다. 계약은 이제 청약과 승낙이라는 두 개의 의사표시 합치로서 성립이 됩니다. 계약서도 우리가 국민과의 위임계약에 의해서 계약서에 따라서 우리 행정사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합동행위 뭡니까? 이것은 공동목적을 위하여 평행적, 구심적으로 이제 방향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합치해서 설립되는 법률행위입니다. 이건 사단법인 설립 인허가행위 바로 이것을 우리 행정사들이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행정사와 이제 행정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법이란 뭡니까? 행정에 관한 고유한 공법입니다. 행정주체의 조직, 작용 및 행정구제에 관한 공법을 의미합니다. 행정사 알아야 될 법을 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한 3,000여 가지 이상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법들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행정법의 원칙은 뭡니까? 법률유보의 원칙, 비례의 원칙, 행정자기구속의 원칙, 권리보호의 원칙,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이런 것도 알아야 됩니다. 법에 반드시 근거한 법률유보의 원칙 알아야 됩니다. 행정심판 썼을 때 보면요. 정말 공무원들이 법에 근거했느냐 안 했느냐가 행정심판의 주요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비례의 원칙, 공익과 사익의 비례의 원칙이죠. 예를 든다면 토지보상 업무를 수행할 때 도로를 냈다 이거죠. 또 재건축을 한다 이거죠. 과연 공익과 사익의 비례에서 보상이 작았느냐 크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그걸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자기구속의 원칙. 또 이제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기관이 하는 말은 또 신뢰를 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어떤 기부금을 냈다고 해서 거기다가 특별한 혜택을 준다든가 이렇게도 안 되잖아요. 이런 행정법의 원칙도 알아야 행정심판서를 바로 써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그 행위라는 것은 행정체의 법안에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 수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라고 그러죠. 아까 민법에는 단독행위,
법적이 합동행위, 또 이제 계약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행정행위의 특수성, 법적합성, 공정성, 실효성, 확정성, 불가변력, 불가쟁력 등 이런 행정행위의 특성도 알아야 되고, 특히 행정구제제도의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행정구제제도는 뭐가 있습니까? 행정쟁송, 특히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물론 행정법원에서 사법부, 판검사, 변호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은 우리 행정부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행정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행정구제 문제를 알고 나갈 때 우리가 행정사로서 일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행정쟁송, 행정심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겁니다. 행정쟁송이란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분쟁을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 일정한 국가기관, 행정기관이나 법원에 이를 심리 판단해달라, 또 분쟁을 해달라고 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이 있다. 그러면 행정심판이란 뭡니까? 행정청의 입법, 위법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하여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주의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념을 알고 이제 행정사로서 일을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행정심판과 대리권, 사실은 안타까운 것이 행정사, 행정기관이 하는 일이지만 대리권에 관한 이런 문제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규정이 아직은 없다는 것, 아쉬운 문제입니다만 앞으로 이것도 입법 과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기 관련해서 행정심판법 18조 행정사는 행정위원회 허가를 받는 경우에 대리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허가를 얻어서 행정심판위원회,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아시고 우리가 대응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심판의 종류는 취소심판, 무효확인심판, 또 이제 행정 의무이행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취소심판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저희들이 해보니까. 무효는 원칙적으로 법적인 어떤 무효 요건이 있을 때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것이죠.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어떤 그 부작위로 인해서 생긴 심판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학교 보면 인허가를 신청했는데 똑같이 신청했는데 어떤 학교는 인가를 내주고 어떤 학교는 안 내줬다 했을 때, 이런 것을 의무이행을 안 했을 때 우리가 신청하는 이런 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은 뭐 행정법원에서 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변호사들이 또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행정심판 청구 기간은 이제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피한 사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변적 기간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행정심판서 작성하는 데 필요하고 행정심판 청구하는 데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위원회 적격, 물론 소의 이익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소송하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심판위원회가 이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지방시도 또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산하에 있죠. 그래서 이런 행정심판위원회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청구인은 반드시 이 취소심판 또는 취소 변경을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 있는 자가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고 이제 해야 된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심판서 작성 시 유의사항, 이거는 이제 행정심판 이제 실습을 할 때 바로 여러분들이 직접 서류를 작성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아까 당사 적격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그
행정심판 청구 기관들도 여러분들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걸 명심하셔서 청구 취지는 바로 이렇게 그냥 간단히 쓰면 됩니다. 예를 들면 피청구인에 대하여 뭐 기하 허가를 신청 불허가 처분은 취소한다는 결정을 구한다든가,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는 이를 취소한다. 또 영업정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이런 간단히 구합니다. 그러니까 소장 쓰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소장에 나오는 거나. 청구 원인은 이제 사실관계, 법률관계, 또 이제 여러 가지 자기 주장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관계는 몇 월 며칠 어느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찰관사로부터 음주로 인해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런 얘기죠. 법률관계는 법률 유보의 원칙, 법에 근거했느냐, 비례 원칙 또는 이런 것에 행정법상 원칙에 타당하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그 이외에 자기 개인적 사정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정심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행정사 제도의 변화 및 행정사법 연역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06년 경시청령 52호로 대서업 규제 규칙으로 처음에 제정 공포가 됐습니다. 1961년이죠. 행정서사법이 제정 공포되었고 1975년 12월 31일 날 행정서사법 개정으로 76년 8월 10일 대한행정사회가 설립 허가를 받았습니다. 1995년 행정사법을 현행행정사법으로 개정을 했고 2011년 3월 24일 행정사법 개정이 돼서 이제 대한행정사회를 대한행사협회로 변경을 했습니다. 2011년 10월 달이죠. 그렇게 해서 2013년도 1월 1일 날 현행행정사법이 시행돼서 2013년도 1회 자격시험이 실시됐고 또 1회로 행정사 공직자 경력자와 함께 자격이 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가 저도 이제 1회 때 2013년도 1회 때 행정사 자격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들어와서 바로 이제 기본 사양교육, 실습교육을 한 달여간 받고 바로 이제 서초동 법원 앞에 행정사 소망 행정사 사무소를 내고 지금 행정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행정사법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조는 아까 말씀드렸죠. 1조는 목적이 규정됐습니다. 1조에 바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 아까 설명을 드렸죠. 2조에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이 위임을 받아 다음 각호의 일을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민원행정에 관한 겁니다. 이거는. 또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그리고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이건 번역의 행정사들이 해야 될 일이죠. 제1호부터 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인가 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청,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이러가는 우리 행정사들이 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행정관과 변명 및 행정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관한 행위, 이것은 컨설팅과 관련된 거죠. 바로 국민이 행정적인 어려움을 당해서 오면 바로 상담도 잘해주고 컨설팅 해줄 그런 책임이 있는 겁니다.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사실조사 업무도 우리 행정사 업무로 지금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에 가서 보니까 일본에 사실조사 또 협회도 있어가지고 사실조사 업무를 대단히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컨설턴트들이 하고 있는 그런 업무도 하고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어떤 회사에 백을 하나 조사해달라 의뢰가 왔어요. 백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 군데 그 유명 핸드백을 조사해서 연구해가지고 그 회사에 갖다 주면 그 회사 걸 참고를 해서 핸드백을 만드는 이런 역할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우리 사실조사 업무, 또 이제 행정사 법에서 이런 업무와 함께 과연 우리가
참고해야 될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있습니다. 자, 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사항.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 법률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는 경우는 있지만 수행되지 않고 이 업무를 했다가는 또 행정사법 위반이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자격사들의 업무를 했다가 또 그 자격사 단체 또 위반이 되고 그렇습니다. 행정사가 아닌 사람, 또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됐습니다. 행정사 명칭을 아무 자격사나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할 수 있는 업무는 영업정지, 취소구제, 운전면허 취소 정지구제, 행정심판, 또 특별행심, 여러 가지 심판, 청구, 토지보상, 수용업무, 인허가 등 각종 한 650여 가지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많아요. 보면은 저는 일을 하다 보니까 다양하게 별일이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공시지가가 올랐는데 그걸 의견서를 좀 써달라, 이의신청을 내달라, 또 옆집에 건물에 부당 과징금이 많이 나왔는데 그걸 좀 해결해달라. 별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사 할 수 없는 것은 소송 업무, 이건 변호사들이 할 일입니다. 등기 업무, 법무사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그렇죠? 부동산 중개 업무. 그러나 부동산 중개 업무 중에 그 계약서, 단순한 계약서는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개 행위를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의뢰를 받아서 집도 보여주거나 또 가격도 조정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되죠. 조세에 관한 신고 업무, 노동에 관한 노무사들이 하는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또 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사법 내용을 보면 21조에 행정사의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행정사는 위임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민법상 신의 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죠. 행정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실하게 업무를 맡으면 수행해 줘야 됩니다. 또 금지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관한 위임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출장을 간다거나 또는 아파서 도저히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하면 하죠.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의 위임을 받아 취급한 업무에 또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상대방으로부터 같은 업무를 위임받아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학교폭력 같은 경우에 가해자 또 피해자 업무를 함께 맡아도 안 되잖아요. 절대로 안 됩니다.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서 타인의 소송 이런 건 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사의 업무를 알선을 업으로 하는, 그러니까 알선을 업으로 하는, 마침 블록카처럼 업으로 이걸 하고 다니도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행정사가 자기가 도저히 할 수 없고 말 때는 그 전문가한테 또 위임해주는,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업으로 해서 받아가지고 알선료 받고 업으로 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사법 내용에서 23조 비밀엄수가 있습니다. 행정사는 이제 요즘에 개인정보보호법도 있고 통신비밀보호법도 있죠. 개인정보에 관해서 업무 처리하면서 알게 된 주민등록번호라든가 또는 기타 전화번호를 함부로 노출을 시켜도 안 된다. 그겁니다. 또 업무 처리부를 반드시 작성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업무 처리부, 1년 번호, 위임받은 업무의 연월일, 위임받은 연월일, 위임받은 업무의 개요, 보수액 등 이런 것들을 적어서 또 주소 성명과 함께 적어서 업무 처리부를 작성해 둬야 됩니다. 저도 이제 서초구에서 매년 7월 달 되면 이게 업무 처리부 내달라고 와요. 작년, 그러니까 지난해 7월 1일부터 금년 6월 말일까지 이렇게 업무 처리부를 작성해서 내달라 하는 공문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거기에 따라서 작성해 보내기도 합니다. 25조의 행정사 법인 설립이, 이건 바로 신설된 거죠. 행정사 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걸 이제 참조하시면 되고요. 3명 이상 이렇게 행정사로서 구성되는 행정사 법인 설립이 되도록 되어 있고, 26조에는 대한행사회가 법인으로 설립해서 26조의 2는 우리 행정사를 하려면 의무 가입해야 된다. 이렇게 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로
이런 걸 아시고 하면 됩니다. 행정사법상 행사 업무 실제. 자, 여러분들 이제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잖아요. 그럼 실무교육, 기본소양교육, 여러분 실습교육을 지금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사 업무 신고를 하겠습니다. 시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이제 수료증이 오면은, 교육 수료증이죠. 그 수료증과 임대차 계약서, 사진 등 가지고 와서 이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를 합니다. 저도 서초구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서울시장으로부터 수료증을 받고, 교육 수료증 신고를 하니까 뭐 며칠 있다가 바로 내주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것만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업자 등록,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업무 할 사람들은 또 그 업무도 관련해서 저는 출입국 관련 대행기관 등록도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교육도 받고, 또 이제 신고를 했더니 법무부 출입관리사무소 거기에서 또 출입국 관련 업무 대행기관으로 등록이 돼서 신분증까지 내주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행정사가 행정사협회에 등록을 하게 되면 바로 이제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담해서 계약을 하고 행정사 업무를 처리해서 업무 처리부까지 잘 작성해 두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행정사가 해야 될 실무적인 바로 이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무실 입지 선정시 고려해야 돼요. 근데 저는 해보니까 저는 5층에 있습니다. 법원 앞에 그 사무실이 5층에 있는데 요즘에 인터넷 시대입니다. 온라인 시대입니다. 더구나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고 이런 시기에는 온라인 상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입지가 중요하진 않아요. 물론 그러나 참고로 예를 든다면은 뭐 출입국 관련 업무에서 중국인 동포가 이제 상대로 할 때는 대림동에 중국 동포가 많아요. 그쪽에 있는다든가, 또 이제 고려인 동포는 동대문에 많아요. 그래서 그쪽에 행정사를 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또 출입국 사무소 앞에서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법인 설립이나 또 이제 기타 하는 것은 어떤 영업장, 또 법인이 있을 장소가 많은 곳, 또 행정심판 업무를 진행한다면은 법원 앞이나 또 행정기관 앞에, 또 이제 국가유공자 업무는 군 주둔 지역이라든가 또 국가보훈기관이라든가 이런데, 또 운전면허 구제는 경찰관서 근교, 인허가 대리 및 토지보상, 이것은 재건축 재개발지역, 또 국토 교통에 관한 여러 가지 맞는 지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참고로만 하시고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이 요즘 온라인 시대는 다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행정업무와 관련된 주요 법령, 이것도 이제 좀 알아야 돼요. 먼저 어떤 업무가 들어오면 반드시 이런 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국가유공자 등록 업무가 왔을 때 저는 이제 이런 업무가 오면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먼저 봐야 됩니다. 보훈대상 지원에 관한 법률을 먼저 봐야 됩니다. 영업정지 취소 구제,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을 알아야 됩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 도로교통법이죠. 출입국 관련 업무, 출입관리법, 국적법. 저는 처음에 업무를 받은 업무가 출입 관련 업무, 국적 취득을 해달라는 업무였습니다. 외국 사람이 우리 한국인과 결혼을 했어요. 취득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국적 취득 기관에 한 번도 있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2, 3일 있다가 정식 계약을 세우자 하고, 제가 하여튼 그때까지 연구해서 위임계약서를 만들자 그러고 보내놓고는 제가 출입관리법, 국적법을 거의 달달 외우다시피 했습니다. 시행령, 시행규칙 가니까 답이 나와요. 양식까지 나옵니다. 그러나 또 그것도 모자라서 출입관리사무소 직접 가서 제가 이제 그 공직자들에게 또 상담도 하고 해서 양식까지 가지고 와서 한 2, 3일 후에 왔더라고요. 그 양식까지 가지고 국적법, 출입관리법 내용대로 그때 당시는 이제 3년 이상 국내 체류해야 되고 3천만 원 이상 예금 증서나 또 이제 임대차 계약서나 이런 현금 예금 증서나 있어야 되고, 그런 걸 내가 설명을 하고 했더니 뭐 또 양식까지 줬더니 아주 속 시원하다 그러면서 너무 잘 알았다, 바로 계약하자 그래가지고 계약해가지고 처리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알아서 합니까? 한 번도 하지 못했어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학교 폭력에 관한 업무,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건축법, 토지보상은 헌법 23조가 바로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헌법도 잠깐 설명을 한 겁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공시가격도 마찬가지죠.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그리고 인허가 대리 업무, 각종 산업 이제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법인 설립 허가에 관한 각종 법, 민법, 각종 법률이 있습니다. 환경문제, 환경분쟁조정법, 자동차 등록 업무는 자동차 관리법, 교통사고 조사는 도로교통법,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사회복지에 관한 사회복지사업법, 이런 법들을 우리가 알고 업무를 처리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업무가 들어오면 뭐 걱정하실 거 없어요. 그렇죠? 잘 아시고 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음주운전에 관한 이 규정은 새로 바뀐 거기 때문에 제시해놨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한번 도표를 보시고 잠깐 이건 실습기관에도 이런 건 구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민상담 컨설팅, 바로 우리 행정사법 제2조 6항에 있죠. 바로 2조 6항에 있는 상담은 국민의 행정적 편의를 도모한다고 했으니까 상담을 잘해줘야 되죠. 국민 상담하면 친절하게 잘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컨설팅 기법을 활용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컨설팅이란 뭡니까? 저도 이제 경영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진단도 한 100여 기업진단을 지도를 해봤습니다. 중국에도 한 20여 개 성 다니면서 이제 강의도 하고 경영전략, 경영정보, 또 기업체 진단도 한번 해봤습니다. 기업체 진단할 때는 물론 경영진단이기 때문에 우리의 공무원들 행정과는 약간의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공행정에 관한 거고 거기는 사기업에 관한 거기 때문에 진단에서 지도해 주는 겁니다. 기업이 조직이 잘 되느냐, 인사관리가 잘 되느냐, 생산관리가 잘 되느냐, 재무관리가 잘 되느냐, 마케팅 잘하고 있느냐, 이런 걸 진단해서 지도해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컨설팅입니다. 여러분 뭡니까? 행정사도 상담할 때 행정적 어려움을 당해왔다, 영업정지처분을 당해왔다, 그럼 그걸 진단해서 왜 그렇게 했느냐, 공무원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처분을 받았느냐 하는 걸 잘 분석해서 진단해서 바로 지도해주고 처리해주는 것이 우리 행정사 해야 될 일입니다. 바로 이런 걸 잘하면 훌륭한 행정사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더구나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이런 특성을 알고 여기에 맞는 컨설팅도 해줘야 됩니다. 정보통신기술이죠. ICT라고 그러죠. 4차 산업혁명에서 바로 ICT. 또 이제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무인운송수단, 3차원 인쇄 나노기술, 이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 바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런 때 우리가 컨설턴트로서의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커스터머, 고객의 욕구를 알아야 됩니다. 국민들이 물어오면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왔느냐, 어떤 요구 사항이 있느냐 하고 우리가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쟁자 동향, 또 경쟁사와 여러 가지 강점, 약점도 비교해 봐야 됩니다. 또 내 자신이 과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도 빨리 해봐야 됩니다. 30분석. 또 스왑 분석이라고 있죠. 강점, 약점. 나의 강점, 약점, 상대방의 강점, 약점. 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지만 위험은 곧 기회다 생각하고 위험과 기회를 잘 분석할 수 있는 이런 문제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전정신, 애티튜드, 바로 창의성, 진취성, 고객 지향적 마인드, 독립성, 이런 정신들이 필요하다. 그런 윤리적인 의식도 필요하다. 도덕적인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잘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자세. 나오고 그랬지. 문제 해결 기술, 지식이죠. 그래서 이런 기술도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컨설팅 스킬, 컨설팅에 대한 이런 기술도 있어야 된다. 고객
지향적, 또 고객의 니드를 파악해서 컨설팅을 예비 진단하고 제안서를 작성해서 계약하고 실행 결과, 또 피드백 시켜서 잘못된 것을 다시 수정해가는 이런 절차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국민 편익 상담 컨설팅 기법,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죠.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중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습니다. 요즘에 테스라는 노래가 나왔습니다. 소크라테스죠. 너 자신을 알라, 그 말을 하고 갔잖아요. 그 다음에 플라톤, 바로 정의감에 불탄 사람이었습니다. 정의론을 주장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랬죠.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적 설득 방법, 이것은 우리 행정사가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설득 기법, 상당 기법입니다. 로고스는 우선 논리 정연해야 되고 풍부한 해당 분야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파토스, 감정이 없어야 됩니다. 감성적 동일시해야 됩니다. 고객이 어려워서 하는데, 예를 들면 술 먹고 운전하다가 걸려왔는데, 요즘에 운전하지 말라고 하는데 운전해서 어떻게 하냐, 막 이렇게, 물론 그럴 분은 없겠지만 그러나 그렇게도 안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느냐. 면허를 이렇게 뭐 해야 되는데 운전면허 취소해서 얼마나 힘들겠네. 이렇게 좀 동정식으로 에토스, 진실한 어떤 설득력, 신뢰성,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이름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신뢰, 바로 믿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로 제 이름이 완전할 완자, 이제 믿을 시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뢰 속에서 고객을 상대하고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사를 하도록 저에게 그런 이름도 준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우리 행정사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직에 오래 있었고, 또 이제 시험 출신들이 또 우리 행정사로 들어오기 때문에 국민들은 비교적 다 신뢰를 해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민들에게 정말 신뢰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사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경영학자 피터 드라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영이란 인간 경영이요, 인간 경영의 뿌리에는 근면과 진실, 사랑이 필요하다. 이런 삶의 자세가 혁신 경영을 이끄는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국민의 편익,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로 근면 진실한 자세로 인간 경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삶의 자세가 혁신 경영을 이끄는 중심이라 생각하고, 행정사로서의 이런 경영 마인드를 갖고 여러분들이 일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국가의 최고의 전문자격사인 행정사님들, 행사법 제1조에 규정된 목적대로 국민의 편익을 위해, 국가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기여하겠다는 비전을 갖고 노력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행정사 업무를 수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사는 21세기 지식경영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전문가적 실력을 쌓고 행정환경 변화에 창조적으로 대응하는 창조적 변동력군, 바로 체인지 에이전트로서의 국민을 위해 사랑과 헌신, 근면과 진실 있는 섬김의 리더십으로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행정사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행정사 여러분 기본 소양교육 첫 시간, 행정사 법령제도 이해에 관해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제 강의 잘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행정사로서의 큰 발전을 기대하면서 건강하시고 복된 나날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